은지야, 그 사람은 내 통장 잔고가 얼만지도 몰라. 나한테 돈 얘기 한마디라도 한 적 있으면 내가 안 나가지. 그렇긴 한데 요즘 세상에 진심만으론 부족하잖아요. 엄마 가진 거 많지 않은 거 알면서도 누군가는 그거 하나 보고 접근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내 가진 거라고 해봐야 20평짜리 집 한 채뿐이야. 그거 탐내려고 오는 사람이 어디 있니? 엄마는 그게 작다고 생각해도 외부 사람 눈엔 다르게 보일 수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68세 심옥자라고 합니다. 예전엔 안 그랬는데 언제부턴가 아침에 눈을 떠도 말 한마디 나눌 사람이 없다는 게 서글프게 느껴졌어요. 특히 명절이나 생일 같은 날이면 더 심했죠. 그렇다고 딸 은지나 사위 재민에게 기대는 건 제 성격이 아니었어요. 내가 애들도 아니고 생일상 차려달라고 징징댈 나이도 아니고 그냥 라면 하나 끓여 먹으면 됐지 뭐. 그날도 생일이었지만 저는 국 하나 없이 라면 하나로 대충 아침을 때우려 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혼자 라면 끓이는 내 모습이 너무 한심해 보여서 손에 들었던 젓가락을 내려놨어요. 그때였죠. 초인종 소리가 들리더군요. 누구지 싶어 문을 열었는데 낯선 노인이 작은 국화꽃 한 송이를 들고 서 있었어요. 혹시 옥자 씨 땡 맞습니까? 실례되는 줄 알지만 이거 생신이라고 해서. 순간 어안이 벙벙했어요. 생신? 이 사람 누군데 내 생일을 아는 거지 싶었어요. 알고 보니 그 노인은 옆 동네에서 혼자 사는 목수였고 며칠 전 근처 골목에서 쓰러졌던 저를 부축해줬던 분이었어요. 전 정신이 없어서 제대로 얼굴도 기억 못하고 있었는데 그분은 기억하고 계셨던 거죠. 그날 이후로 계속 마음이 쓰였어요. 괜찮으시다고는 하셨지만 혹시 또 무리하실까봐. 그날은 그냥 어지러워서 그랬어요. 별일 아니었는데 이러실 것까지는. 그래도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시잖아요. 혼자라면 드시지 말고 제 밥 한 끼 받아주세요. 그렇게 이끌리듯 따라가게 된 집. 작고 오래된 단층 주택이었지만 손이 많이 닿은 느낌이 들었어요. 깨끗하게 정리된 마루와 잘 손질된 나무 가구들. 그 사람의 성격이 고스란히 담긴 공간이었죠. 여기 제가 만든 탁자입니다. 목수 시절 마지막으로 만든 거라 좀 특별해서요. 이거 진짜 다 손으로 만드신 거예요? 나무결도 참 곱네요. 밥상 위에는 직접 지은 밥, 된장찌개, 멸치볶음, 김치. 화려하진 않지만 마음이 느껴지는 상차림이었어요. 다른 건 없고 그냥 따뜻한 밥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밥을 먹으며 우리는 어색하지만 따뜻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사람은 젊은 시절 사고로 가족과 인연이 끊기고 이후로 줄곧 혼자 살았다 하더군요. 그리고 그 외로움에 익숙해지는 게 제일 무서웠다고 했어요. 처음엔 그냥 조용해서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조용한 게 아니라 텅 빈 거더라고요. 그 말 뭔지 알겠어요. 난 시끄러운 식당에서 40년을 살았거든요. 근데 지금 집이 너무 조용하니까 이상하게 외롭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빈 그릇을 내보였고 그 속을 밥 한 숟갈씩 나누며 채워나갔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라면 봉지를 다시 들여다봤어요. 며칠 전엔 아무렇지도 않게 보였던 봉지가 왜 그날따라 그렇게 공허하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어요. 다음 날 아침 손자 현우가 물어보더군요. 할머니, 어제 어디 다녀왔어요? 나 방에서 나왔는데 집에 안 계시길래. 응, 그냥 옆 동네 어르신 댁에 밥 얻어먹으러. 데이트했어요? 할머니 얼굴 빨간 거 봐요. 얘가 진짜 아무 말이나 하고 있어. 하지만 저도 모르게 웃고 있는 제 얼굴이 그날따라 조금 생기가 도는 것 같았어요. 그 사람 이름은 71세 강태섭 씨. 다음 목요일 그가 라면 끓여줄 테니 또 오라고 했어요. 저는 딱히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 다음 목요일 정말로 태섭 씨가 라면을 끓여주겠다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정확히 저녁 6시 그의 집 대문 앞에서 그 사람은 작은 주전자와 봉투 하나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죠. 옥자 씨 오셨네요. 오늘은 제가 먼저 준비해뒀습니다. 이번엔 진짜 라면이에요? 지난번처럼 된장국 같은 건 아니고?
라면도 목수가 끓이면 특별해진다던데요. 오늘 한번 맛보시죠. 우리는 작은 접이식 탁자에 마주 앉았고 스테인리스 냄비에 보글보글 끓는 라면에서 김이 올라왔습니다. 뭔가 오래된 영화 속 한 장면 같기도 했죠. 저 식사 전에 이거 하나 먼저 드릴 게 있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펼쳐보니 손편지였습니다. 잘게 접힌 종이, 정갈한 글씨, 그 사람의 체온이 느껴지는 문장이었죠. 옥자 씨, 당신과 밥을 먹는 목요일이 내게 얼마나 기다려지는 날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젊어선 이런 말 한마디 못하고 살아서 지금은 글로라도 남기고 싶었습니다. 그 편지를 읽으며 저는 말없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 사람은 민망한 듯 고개를 숙이고 식탁 위의 수저를 만지작거렸죠. 이런 거 젊은 사람도 잘 안 하는 건데요. 그래서 나이 들면 해야겠더라고요. 지금 안 하면 영영 못할 것 같아서. 그날 라면은 국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비웠고 식사를 마치고도 저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 사람과 마주 앉아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 어쩌면 젊을 땐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 평온함이었죠. 며칠 후 딸 은지가 집에 와서 갑작스레 물어보더군요. 엄마, 요즘 이상하게 밝아졌어요. 좋은 일 있어요? 밝아졌다고? 뭐 그냥 요즘 밥맛이 조금 좋아져서 그런가? 밥맛 좋아지게 한 그 무언가가 뭔지가 궁금하다고요. 혹시 누가 생긴 거예요? 야, 너 엄마한테 그런 말이 쉽게 나와? 너 나이 생각 안 해? 요즘은 연애에 나이 없잖아요. 그리고 나 엄마가 외로워 보였던 거 진작 알았어요. 순간 뭐라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아이가 그런 걸 느끼고 있었구나 싶은 마음과 내가 내 감정을 들켰다는 민망함이 함께 밀려왔죠. 근데 엄마,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그분 진짜 좋은 분 맞아요? 응, 말이 별로 없고 느린 사람이야. 근데 진심은 느껴져. 그럼 됐어요. 엄마가 조심하시면 되죠. 내가 간섭할 나이도 아니고. 은지가 의외로 담담하게 받아들여준 게 어딘가 뭉클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그 사람이 쓴 편지를 다시 펼쳐 읽었습니다. 짧은 손글씨였지만 그 문장 하나하나가 내 마음에 오래된 벽돌을 하나씩 허무는 느낌이었죠. 그런데 며칠 뒤 또 하나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이번엔 집 우편함에 접힌 채 들어있었고 봉투엔 옥자 씨에게 두 번째라고 적혀 있었어요. 혼자 산다는 건 밥을 혼자 먹는 게 아니라 말 한마디 없는 저녁을 견디는 일이라는 걸. 옥자 씨를 만나고 알았습니다. 그 사람은 매주 편지를 주겠다고 했고 목요일마다 라면을 끓이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약속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태섭 씨와의 목요일이 6번째를 넘기고 있을 때쯤이었어요. 날이 부쩍 추워졌고 우리는 라면 대신 따뜻한 국밥을 끓였죠. 저는 어느새 그 집에 가는 길을 편하게 걷고 있었고 그 사람은 마치 그걸 기다렸다는 듯 현관 앞에서 늘 반갑게 맞아줬어요. 오늘은 소머리 국밥입니다. 라면만 먹이면 욕 먹을까 봐요. 아니, 무슨 국밥을 끓이는 목수는 또 처음이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 사람은 제가 운영했던 식당 근처에서 오래 공사를 맡았다고 하더군요. 그때는 마주쳐도 몰랐던 사람인데 인연이란 게 참 오묘하죠. 제가 만든 문짝이나 손잡이를 옥자 씨가 잡은 적도 있었겠네요. 아이고 세상에, 그럼 우리가 벌써 수십 번은 스쳤겠어요. 그 사람의 과거는 화려하지 않았지만 성실했고 그 진심이 저에겐 꽤 큰 위안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런 일상이 계속될수록 딸 은지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어느 날은 식탁에 앉자마자 날카롭게 묻더군요. 엄마, 요즘 그분이랑 자주 만나세요? 응, 뭐 목요일마다 밥 먹는 정도야. 근데 이상하게 자꾸 마음이 쓰여요. 혹시 엄마 재산 같은 거 이야기한 적 있어요? 그 말을 듣고 밥숟가락을 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아이가 왜 그런 의심을 하는지도 이해가 되면서도 왜 하필 이 타이밍인가 싶더군요. 은지야, 그 사람은 내 통장 잔고가 얼만지도 몰라. 나한테 돈 얘기 한마디라도 한 적 있으면 내가 안 나가지. 그렇긴 한데 요즘 세상에 진심만으론 부족하잖아요. 엄마 가진 거 많지 않은 거 알면서도 누군가는 그거 하나 보고 접근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내 가진 거라고 해봐야 20평짜리 집 한 채뿐이야. 그거 탐내려고 오는 사람이 어디 있니?
엄마는 그게 작다고 생각해도 외부 사람 눈엔 다르게 보일 수 있어요. 딸의 걱정도 이해는 되지만 그 말이 괜히 그 사람의 마음을 더럽힌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태섭 씨에게 은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딸이 혹시라도 태섭 씨가 나한테 다른 마음 있는 거 아니냐고 하네요. 재산 같은 거 말이에요. 그 사람은 잠시 놀란 듯 고개를 들었고 곧 차분히 웃으며 고개를 저었죠. 그 말 듣고 화부터 안 내시는 옥자 씨가 더 대단하네요. 전 그런 의심 안 받게 하려고 더 조심했는데 괜히 민망합니다. 아니에요. 제 딸도 아직 엄마가 외롭단 걸 제대로 이해 못해서 그런 거예요. 태섭 씨는 제게 더 이상 아무 말도 묻지 않았고 그날은 조용히 식사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식기 닦던 손이 약간 떨리는 걸 저는 놓치지 않았어요. 며칠 뒤 손자 현우가 느닷없이 묻더군요. 할머니, 그 할아버지랑 싸우셨어요? 왜? 목요일인데 나가기 전에 엄청 오래 거울 보시더니 그냥 다시 방에 들어가셨잖아요. 그 말에 저는 가만히 거실로 나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날은 제가 먼저 가지 않았네요. 괜히 미안한 마음에 손전화기를 들고 문자 한 통을 보냈습니다. 다음 목요일 국밥은 말고 그냥 미소 된장찌개 어때요? 그 사람에게서 답이 왔습니다. 좋습니다. 단 김치 꼭 챙겨오세요. 제가 담근 건 너무 짜서요. 저는 그 문자 하나에 한참을 웃었어요. 의심이 오가도 의도치 않은 상처가 스쳐도 이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구나 싶어서요. 그날도 목요일이었어요. 김치랑 멸치볶음을 정성껏 담고 찌개 재료도 챙겨서 느긋하게 길을 나섰죠. 그 사람과 밥을 먹는 목요일은 저에게 주간의 하이라이트처럼 느껴졌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 대문 앞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현관불도 켜져 있고 그 사람은 이미 앞치마를 두르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을 시간인데 그날은 조용했습니다. 태섭 씨, 저예요. 오늘 목요일이잖아요. 안 계세요? 초인종도 눌러보고 문도 조심스레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혹시 외출하셨나 싶어 근처를 돌아봤지만 흔적조차 없었죠. 그렇게 한참을 서성이다 결국 그냥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손자 현우가 묻더군요. 할머니, 오늘 그 할아버지 집 안 갔어요? 갔지. 근데 안 계시더라. 혹시 뭐 일 생긴 거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허리 아프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 말에 문득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사람이 지난주 밥 먹다 말고 허리를 잠깐 부여잡았던 기억이 떠오른 거예요. 그땐 그냥 무심하게 넘겼는데 어쩌면 그게 심했던 걸까 싶더군요. 급하게 핸드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지만 신호만 가고 받질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죠. 다음 날 아침 결국 용기를 내어 다시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엔 대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안쪽에서 뭔가 인기척이 느껴졌어요. 계세요? 태섭 씨 저예요.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예상치 못한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중년의 남자, 마스크를 쓴 채 낯선 눈빛으로 저를 보더군요. 그러더니 저보고 태섭 씨가 입원했다며 모르고 있었냐고 물어봤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가 풀려 그대로 현관 옆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이번이요? 어디가 어떻게 되신 건데요? 남자는 태섭 씨의 먼 친척이라며 며칠 전 쓰러진 걸 이웃이 발견해서 급하게 병원으로 옮겼다고 했습니다. 연락처를 몰라 연락도 못했다고요. 그제야 저는 그 사람이 얼마나 혼자였는지를 다시금 실감했어요. 그날 저녁 병원으로 찾아간 저는 조용히 누워있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다행히 의식은 있었고 회복도 되는 중이라 했지만 얼굴은 많이 야위어 있었죠. 옥자 씨, 왜 이제 왔어요? 목요일인데 안 오실 줄 몰랐어요. 당신이 안 기다리니까 내가 얼마나 속상했는지 알아요? 이틀은 잠도 못 잤다고요. 미안해요. 아프면 연락이라도 했어야 했는데 정신이 없었어요. 그 사람의 눈가가 촉촉해졌고 저도 더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냥 손만 잡은 채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죠. 며칠 후
은지가 병문안을 오겠다고 했고 그 얘기를 하자 태섭 씨는 다소 긴장한 얼굴이 되었어요. 그분이 나 좀 불편해하시죠? 내가 민폐가 된 건 아닐까 걱정돼요. 민폐는 무슨, 은지가 좀 예민한 것뿐이에요. 내 딸이지만 이해하려면 오래 걸려요. 병실에서 돌아오던 길. 제 손엔 태섭 씨가 건넨 작은 종이 쪽지가 있었어요.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죠. 내 인생에 당신이 들어온 이후 처음으로 누군가 기다려지는 목요일이 생겼습니다. 그 말이 병원 안의 기계 소리보다 더 크게 들렸어요. 그리고 저는 조용히 다짐했죠. 이 사람 그냥 스쳐가게 두지 않겠다고요. 태섭 씨가 퇴원한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 그가 먼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옥자 씨, 오늘 저녁 괜찮으시면 잠깐 오시겠습니까?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김을 구워서 소분통에 담고 조용히 그의 집을 찾았어요. 그날은 목요일도 아니었는데 대문 앞에서 기다리던 그 사람이 묘하게 긴장된 얼굴을 하고 있었죠. 이거 드릴 게 있어서요.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가 꺼낸 것은 오래된 나무 상자였습니다. 도장도 자물쇠도 없고 손으로 열면 덜컥하고 열리는 그런 서랍형 상자. 그 안엔 노랗게 바랜 종이들이 한 장씩 정성스레 접혀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제가 쓴 편지들이에요. 첫 목요일부터 지금까지 매주 하나씩 썼습니다. 그가 보여준 손편지 37장에 그간말로 다 하지 못한 마음을 종이에 담아왔던 거였죠. 그 편지들 속에는 그의 유년 시절 이야기부터 매주 당신을 기다리는 마음, 그리고 혹시라도 마지막이 올까 두려운 솔직한 마음까지 전부 적혀 있었어요. 그날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가장 먼저 생각난 게 편지를 아직 다 못 전했다는 거였어요. 그런 걸 왜 매주 썼어요? 말로 하지. 제가 그걸 못하니까요. 그래도 편지는 거짓이 안 묻으니까. 저는 한 장을 꺼내 읽었습니다. 옥자 씨가 나를 위해 국을 끓여주던 날, 나는 그 국물보다 따뜻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 문장을 읽다 말고 눈물이 나버렸어요. 이 나이에 이런 편지를 받아보다니, 그것도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도 아니고 오직 나를 위해 썼다는 사실이 마음을 쿵 치더군요. 태섭 씨, 나 그런 거 한 번도 받아본 적 없어요. 연애 편지도 고백도 그런 거 다 젊은 사람들 얘긴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더 드리고 싶었어요. 옥자 씨는 그런 거 받아도 되는 분이니까.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 서랍 속 편지들을 조심히 꺼내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그 사람은 매 편지마다 제 이름을 부르고 매주 있었던 일들을 적어가며 자신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구절이 특히 마음을 울렸어요. 사람이 늙는다는 건 몸이 느려지는 게 아니라 마음을 보여줄 기회가 사라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순간이 너무 소중합니다. 그 다음 날 은지가 집에 왔어요. 한동안 저를 뚫어지게 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엄마, 나 그 아저씨 병문안 다녀왔어요. 정말? 몰래 갔다가 그냥 멀리서 보고 왔어요. 근데 그 사람 엄마한테 진짜 잘하더라. 갑자기 왜 그렇게 확신한 거야? 이번 중에도 계속 작은 메모를 쓰고 있더라고요. 엄마한테 보낼 생각이래요. 그 얘기 듣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서. 그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내 딸이 그 사람의 진심을 처음으로 인정한 순간이었으니까요. 엄마, 내 걱정이 지나쳤던 것 같아요. 엄마가 웃는 거 그렇게 좋은 건지 몰랐어요. 저는 딸의 손을 잡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제야 말하자면 나도 누군가한테 꼭 한 번은 받아보고 싶었어. 나만을 위한 말, 나만을 위한 손편지 같은 거. 그리고 말없이 딸의 손에 편지 한 장을 쥐어줬어요. 그 사람이 제가 아플까봐 쓴 10번째 편지였죠. 거기엔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혹시라도 옥자 씨가 내 앞에서 울게 된다면 나는 내 손으로 그 눈물 닦아줄 자격이 있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은지는 그 편지를 한참 읽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잠이 들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는 내가 누군가의 위로가 될 수도 있겠구나. 그날은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목요일이었습니다. 비가 오는데도 태섭 씨는 여느 때처럼 현관 앞에 서 있었죠. 우산을 한 손에 들고 다른 한 손엔 모자 달린 조리복을 입고 말이죠. 오늘은 잔치국수입니다. 비 오는 날엔 따뜻한 면이 최고잖아요.
잔치국수는 원래 사람 많은 데서 먹는 거 아닌가요? 그럼 오늘은 우리 둘 잔치입니다. 인생 후반전의 첫 잔치. 그 말에 웃음이 났습니다. 살다 잔치국수 한 그릇이 이렇게 든든할 줄은 몰랐죠. 그날 저녁, 저는 평소보다 더 오래 그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같이 라디오도 듣고 커피도 한 잔씩 내렸고 그 사람은 아주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을 보여줬어요. 20대 시절 목수 작업복을 입고 찍은 사진이었죠. 이 사진 속 나한테 지금의 내가 잘 살았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왜요? 그때는 몰랐거든요. 인생의 진짜 따뜻한 장면이 나이 들고 나서 올 수도 있다는 걸. 그 말을 들으며 괜히 울컥했어요. 저 역시 그랬거든요. 늦은 행복은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이 사람이 그걸 조금씩 바꿔놓고 있었어요. 며칠 뒤 손자 현우가 다가와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몰래 찍은 건데 화내지 마세요. 대신 진짜 예쁘게 나왔어요. 사진 속엔 거실에서 태섭 씨가 커피를 따르고 제가 웃으며 그걸 받는 장면이 담겨 있었어요. 누가 봐도 가족 같았고 오랜 연인이었던 것처럼 다정했어요. 언제 찍은 거야? 그날 제가 간식 가져다 드리러 갔다가 찍었어요. 할머니, 그날 진짜 예뻤어요. 그 말이 왜 그렇게 울컥하던지요. 누군가에게 예쁘다는 말을 그것도 가족한테 듣는다는 게 이렇게 따뜻할 줄 몰랐어요. 며칠 뒤 태섭 씨가 조심스럽게 제게 작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열어보니 손수 만든 나무 액자였어요. 현우가 찍은 사진을 인화해서 거기 넣어둔 거였죠. 그날 우리 모습이 마음에 남아서요. 내 마음 속에도 걸어놓고 싶었습니다. 나도 어디에 걸어둘지 고민해봐야겠어요. 그 사진 속 우리가 참 편안해 보여서. 그날 밤 저는 액자를 현관 옆 신발장 위에 올려뒀습니다. 누가 먼저 집에 들어와도 가장 먼저 보이게끔. 며칠 뒤 은지가 그걸 보고 말하더군요. 엄마, 이 사진 진짜 엄마 웃고 있다. 내가 맨날 웃지. 얘야. 아니, 이런 얼굴은 처음 봐요. 진짜 마음에서 웃는 표정이야. 그날 저녁 은지는 제게 술 한 잔 따르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인정할게요. 엄마가 그 아저씨 만나는 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야? 아니, 내가 너무 엄마를 오래 혼자 두긴 했나 봐요. 우린 둘이서 조용히 잔을 부딪혔습니다. 그 잔 속엔 알코올보다 더 짙은 묵은 감정들이 녹아 있었죠. 나는 네가 자꾸 나를 걱정하는 게 싫지는 않았어. 근데 이제는 누군가한테 의지하고 싶어졌어. 엄마, 이제는 엄마 인생 좀 누려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잖아요. 그 말은 제게 용기처럼 들렸어요. 세상 어떤 허락보다도 따뜻한 그날 밤 현우가 제 방문을 살짝 열고 얼굴을 내밀더군요. 할머니, 저 사진 진짜 잘 찍었죠? 덕분에 내 마음도 인화됐어. 이제야 선명하게 보여. 봄이 한창 물오르던 4월 초 은지가 갑자기 말없이 외출복으로 갈아입더군요. 제가 어디 가냐고 물으니 잠시 머뭇거리다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나 그분 한번 만나보고 올게요. 그 말에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괜찮겠어? 나도 이제 엄마 선택 존중한다고 말은 했지만 직접 듣고 싶었어요. 어떤 분인지. 그날 저녁 은지는 혼자서 태섭 씨의 집을 찾아갔다고 했습니다. 현관 앞에서 잠시 망설였지만 배를 누르는 손은 떨리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누구세요? 저 은지라고 합니다. 태섭 씨는 놀란 얼굴로 문을 열었고 잠시 정적이 흐른 뒤 그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였다고 했습니다. 먼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쩌면 저 때문에 불편하셨을 수도 있을 텐데. 불편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심도 했고요. 엄마가 외롭다는 건 알면서도 그게 진심인지는 자신이 없었거든요.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흐르다 태섭 씨가 묵직한 목소리로 답했답니다. 전 옥자 씨 덕분에 사는 게 덜 텅 비어졌습니다. 그분이 웃을 때면 저도 하루가 가볍더라고요. 엄마는요, 평생을 책임으로만 살았어요. 자식이고 가족이고 다 떠맡으면서도 본인이 원하는 걸 거의 말한 적이 없었어요. 그 말 들은 것 같습니다. 눈빛에요. 그분은 말보다 눈빛이 먼저 앞서더라고요. 은지는 차 한 잔을 받으며 천천히 이야기를 이어갔답니다. 두 사람은 작은 목재 커피 테이블에 마주 앉아
처음이지만 오래 알고 지낸 사람처럼 대화를 나눴다고 해요. 제 아들은요, 할머니가 웃는 걸 보며 자주 말해요. 진짜 웃는다고요. 전 그 말 들을 때마다 엄마가 그리도 외로웠나 싶어서 미안해져요. 현우 군은 눈이 맑은 아이입니다. 언젠가 손잡고 나무 액자 만드는 법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은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고 해요. 그리고 자리를 뜨기 전 한마디를 남겼다고 했습니다. 엄마한테 손편지 쓰신 거 다 봤어요. 그렇게까지 진심이면 이제부터는 저도 노력해 볼게요. 그날 밤 은지는 조용히 들어왔고 저를 마주보며 술 한 잔을 꺼내 들었습니다. 엄마, 나 오늘 그분한테 처음으로 웃었어요. 정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따뜻한 분이더라고요. 솔직히 놀랐어요. 그 말이 어찌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그날만큼은 잔을 부딪힐 때 손끝이 조금 더 떨렸던 것 같습니다. 며칠 후 현우가 집에서 나무 조각을 들고 왔습니다. 태섭 씨가 만든 작은 하트 모양 장식이었고 그 밑엔 현우가 쓴 문구가 붙어 있었어요. 할머니가 웃으면 집도 웃어요. 저는 그걸 부엌벽에 붙여두고 매일 아침 그걸 보며 웃었어요. 예전엔 하루가 해야 할 일로 시작됐다면 요즘은 기다리는 마음으로 시작되었거든요. 그리고 그 주 목요일 태섭 씨는 새로 짠 나무 의자 2개를 마당에 내놨습니다. 이건 우리 둘만의 자리예요. 세상 사람 몰라도 되는 이야기, 마음껏 나눌 수 있는 자리. 이거 앉기 아깝네요. 나무결이 너무 고와요. 그럼 비 올 땐 나랑 같이 우산 쓰고 앉으면 되죠. 이 남자 말이 없어서 오히려 말보다 더 큰 진심을 느끼게 하더군요. 그날 이후로 우리의 목요일은 작은 전통이 되었어요. 의자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편지 한 장을 건네받고 가끔은 말없이 손만 잡기도 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목요일이었어요. 하지만 뭔가 달랐죠. 태섭 씨는 문 앞에서 기다리기보다 마당 정원 쪽 작은 나무 벤치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햇살이 따사롭게 내려앉은 그날 그의 얼굴엔 묘한 긴장감이 맴돌았어요. 오늘은 저 먼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테이블 위에는 손수 접은 종이봉투 하나가 올려져 있었고 그 안엔 그가 직접 그린 집 평면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작고 따뜻한 단층집, 창이 많고 햇빛이 잘 드는 구조였죠. 옥자 씨랑 같이 살 수 있다면 이렇게 지어보려고요. 재료는 제가 모아뒀습니다. 그 말에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같이 살자는 말이 젊을 땐 쉽게 나왔지만 이 나이엔 100번 고민하고 겨우 꺼내는 말이란 걸 알았거든요. 이걸 혼자 생각하신 거예요? 이게 무리한 제안이면 그냥 물은 걸로 하죠. 편하게 거절하세요. 그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종이봉투 위에 손을 얹은 손이 조금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 집에 햇살이 좋다는 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아침마다 눈부실 것 같아서. 그날 저녁 우리는 나란히 벤치에 앉아 긴 말 없이 그 작은 평면도를 한참 들여다봤어요. 거기엔 거실 옆에 작은 창고 겸 작업실 그리고 부엌 옆으로 조그마한 서재가 붙어 있었죠. 여기 이 방은 옥자 씨만 쓰는 공간이에요. 바느질도 하고 책도 읽는 고요한 방이죠. 그럼 그 옆방은 뭐예요? 제가 혼자 누웠다 외로울 때 문 열면 바로 닫는 거리, 그런 방입니다. 그 말에 웃음이 나더군요. 참, 이 사람다운 고백이다 싶었어요. 며칠 후 저는 은지에게 조심스레 얘기했어요. 태섭 씨가 제안한 그 집 이야기를요. 은지야, 나한테 그런 집 같이 짓고 살자고 하더라. 그래서 엄마는 어떻게 할 건데요? 아직 대답은 안 했어. 근데 내 마음은 그 창이 많은 집안에서 아침을 맞고 싶은 쪽으로 자꾸 기울더라. 은지는 말없이 제 손을 잡았고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이제는 엄마 마음 가는 대로 하세요. 나도 이제 엄마한테 뭐라 안 해요. 그 말이 그렇게 고마울 수 없었어요. 마치 그 허락을 오래 기다려온 사람처럼 말이죠. 그날 저녁 현우는 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그 할아버지랑 진짜 같이 살면 나도 놀러 가도 돼요? 놀러는 무슨, 너 방도 하나 따로 만든다고 해야겠다. 진짜요? 그럼 주말마다 가도 돼요? 나는 할머니 웃는 집이 좋아요. 정말이지. 저 아이는 어른보다 마음을 빨리 읽어요. 며칠 후 저는 마침내 종이봉투 위에 제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말했어요.
이제 나도 같이 그 집에 살고 싶어요. 창문 많은 거실에서 국 끓여줄게요. 그 사람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그날 밤 저희 둘은 마당에서 은은한 조명을 켠 채 손을 꼭 잡고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옥자 씨, 집에 이름도 붙여볼까요? 그럼 옥자네 집 어때요? 그 집에서 오래 살고 싶네요. 오래오래요. 옥잔의 집은 진짜로 지어졌습니다. 물론 처음 설계보다 조금 작아졌고 마당은 생각보다 넓지 않았지만 햇살은 예상보다 훨씬 더 좋았어요. 집 앞 현판엔 태섭 씨가 직접 만든 나무 간판이 걸려 있었죠. 옥자네라는 세 글자가 정갈한 서체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날은 집을 완성하고 처음 맞는 일요일이었어요. 은지 가족이 놀러 오기로 했고 현우도 아침부터 들떠 있었죠. 할머니, 우리 진짜 이 집에서 살아요. 나 오늘 사진 진짜 많이 찍을 거예요. 그래, 너 할아버지한테서 사진 기술도 좀 배워야겠다. 은지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마당을 한 바퀴 돌더니 작은 텃밭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엄마, 여기 진짜 엄마 같아요. 집이 엄마 얼굴이랑 닮았어. 집이 얼굴을 닮을 리가 있니? 아니야, 햇살도 그렇고 창문 많은 것도 그렇고 엄마답게 따뜻해서 그래요. 사위 재미는 집안 구석구석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장모님, 어르신 진짜 대단하시네요. 이 구조를 손으로 짰다니 목수는 그냥 직업이 아니었네요. 나무는 사람하고 닮았어요. 다루는 대로 살아나고 버티는 대로 자리를 잡죠. 그 말에 은지가 문득 말을 잇더군요. 엄마도 그랬네요. 혼자 버티면서도 꿋꿋하게 자리를 잡아주셨어요. 저는 괜히 눈물이 날까봐 부엌 찬장을 정리하는 척하며 등을 돌렸죠. 정오 무렵 작은 삼겹살 파티를 열었습니다. 현우는 카메라를 들고 마당을 뛰어다녔고 태섭 씨는 숯불 앞에 서서 땀을 닦으며 고기를 구웠죠. 오늘은 내가 사위한테 점수 따는 날인가 봅니다. 점수는 이미 땄습니다. 이 집만 봐도 남자가 얼마나 진심인지 알겠어요. 점심을 먹고 가족 모두 마당 평상에 옹기종기 앉아 사진을 찍었습니다. 현우가 삼각대를 세워두고 셀프 타이머를 눌렀어요. 자, 하나, 둘, 셋. 할머니, 미소 유지하세요. 그 순간을 찍은 사진은 지금도 제 서랍 맨 윗칸에 있어요. 한 장짜리 사진이지만 거기엔 수십 년간 기다린 따뜻함이 담겨 있었어요. 그날 밤 태섭 씨는 나란히 걷는 저를 보며 말했어요. 옥자 씨, 오늘처럼 웃는 모습 매일 보면 좋겠네요. 내가 이렇게 웃을 수 있게 된 것도 당신 덕이야. 그러니까 매일 웃게 해줘요. 그 사람은 대답 대신 제 손을 잡았고 손등을 살짝 두드리는 그 온기가 무슨 말보다 든든했습니다. 며칠 뒤 은지는 작은 케이크를 사서 왔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써 있었어요. 새로운 가족, 옥자네의 첫 생일을 축하합니다. 그 문구를 보는 순간 저는 끝내 울고 말았어요. 너무 늦지 않게 찾아온 따뜻함, 너무 멀지 않게 다가온 가족의 인정, 그리고 한 번도 스스로 결정하지 못했던 내 인생의 방향을 내가 처음으로 정한 그 감각. 늦게 피었지만 너무 아름답게 피었던 인생의 꽃. 그 꽃이 옥잔의 집 마당에 지금도 활짝 피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함께 나눠주세요. 어머니, 저희가 그렇게까지 서운하게 해드린 건 아니잖아요. 사람마다 성격이 다 다른 건데 그걸 그렇게 꿍해 계시면 어쩌자는 거예요. 그리고 죄송하다고 했잖아요. 그렇겠지. 너희는 원래 그런 방식으로 살아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받아들이기로 했다. 너희들을 존중해 주겠다는 이야기야.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고. 어머니, 저희가 다음에 내려가면. 이제는 오지 않아도 된다. 민수야. 네? 이제는 더 이상 반기지는 못할 것 같다. 내려오는 게 번거롭고 피곤해서 여기 와서도 함께 하지도 않는데 못하러 내려오니? 그냥 이따금씩 안부만 전하자꾸나. 알겠지? 68세 정혜순 씨는 부엌에 서서 도마 위에 놓인 돼지고기 목살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싱크대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았지만 그녀의 손길은 한층 더 바빠졌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 모이는 날이었습니다. 큰아들 진원의 식구들과 작은아들 민순의 식구들이 모두 내려오기로 한 날. 며칠 전부터 준비해온 음식 재료들이 부엌 한가득 쌓여 있었고
냉장고에는 손주들이 좋아할 반찬과 과일이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당신은 마당 좀 정리해줘. 아이들이 뛰어놀 텐데 깨끗해야지. 남편 70세 명수 씨는 마당에서 빗자루를 들고 낙엽을 쓸고 있었습니다. 애순 씨 못지않게 손주들 생각이 한가득인 명수 씨는 진작에 마당을 쓸고 정돈을 하면서 애순 씨의 부탁을 기분 좋게 들어주었습니다. 알겠어. 근데 너무 무리하지 마. 아침부터 계속 부엌에 서 있네. 괜찮아. 애들이 오는데 정성껏 준비해야지. 명수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애순 씨는 냄비에 갈비찜 양념을 붓고 조심스럽게 뒤적였습니다. 손주들이 좋아하는 부드러운 갈비찜이 완성되려면 아직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어제 애순 씨는 아침 일찍 장터를 다녀왔습니다. 이웃들이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 정 여사님. 오늘 장 보는 게 많으시네요. 네, 아들 식구들이 다 내려온다 해서요. 손주들 좋아하는 거 많이 해주려고요. 아이고, 손주들이야 뭐든 좋아하죠. 그래도 너무 무리하진 마세요. 이 정도면 잔치상에 올리고도 남을 건데 고생하시겠네요. 네네, 괜찮아요. 애들 올라갈 때 좀 싸주기도 하고 그러려고요. 넉넉하게 하면 좋죠. 애순 씨는 고기며 생선이며 손수 고르고 아이들이 먹기 좋을 만한 과일도 골랐습니다. 작은 손주가 알레르기가 있어 해산물은 조심해야 한다는 생각도 잊지 않았습니다. 짐을 가득 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애순 씨는 손주들이 맛있게 음식을 먹으며 웃는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피곤함은 잊혀졌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애순 씨는 부엌에서 음식을 다듬기 시작했고 틈틈이 거실과 손님방도 정리했습니다. 작은 며느리 서연 씨가 위생에 예민하다는 걸 알았기에 신경을 더 써야 했습니다. 방 안의 이불을 정리하면서도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지난번엔 방이 눅눅하다 했지. 이번엔 이불을 하루 종일 햇볕에 말렸으니까 괜찮을 거야. 애순 씨는 바닥도 몇 번이고 걸레질했습니다. 먼지가 쌓이는 걸 작은 며느리가 유난히 신경 쓰는 걸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무 말 없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애순 씨는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예민한 작은 며느리의 비위를 맞춰주려면 온 신경을 곤두세워야 했습니다. 점심이 가까워질 무렵 드디어 마당에 차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애순 씨는 불이 나게 앞치마를 벗으며 현관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차 문이 열리자 손주가 먼저 튀어나왔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그래, 어서 와라. 큰 손주가 밝게 웃으며 애순에게 달려왔습니다. 애순 씨는 손주를 꼭 끌어안으며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손주, 많이 컸네. 할머니 보고 싶었어? 그 모습을 본 명수 씨도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우리 손주, 이리 와서 할아버지도 안아보자. 애순 씨는 큰아들과 며느리에게도 인사를 건넸습니다. 진호야, 길 막히진 않았어? 조금 밀렸지만 괜찮았어요. 어머님, 집이 너무 깨끗하네요. 청소하시느라 힘드셨겠어요. 아니야, 손주들 오는데 깨끗해야지. 들어와서 편히 있어. 먼 길 오느라 피곤했지? 얼른 들어와서 앉아. 큰아들 내외는 짐을 풀고 애순 씨는 다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오후 늦게 작은아들 민순의 가족도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조금 달랐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그래, 오느라 고생했지? 안녕하세요, 어머님. 작은 며느리 서연 씨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작은 손주는 졸린 얼굴로 엄마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어렸을 적 함께 지낸 적도 있는데도 작은 손주는 애순 씨를 낯설어 하는 듯 했습니다. 서운한 마음이 들긴 했지만 애써 밝은 표정으로 작은 아들 가족을 반겨주었습니다. 우리 손주, 많이 피곤했나 보네? 오는 길에 좀 잤어요. 차에서 오래 있으니까 힘들었나 봐요. 그래도 이렇게 다 같이 오니 좋구나. 저녁은 맛있는 거 해줄 테니까 많이 먹어. 어머님, 준비 많이 하셨겠어요. 그럼 손주들이 좋아하는 거 다 준비해놨어. 그러나 작은 며느리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애순 씨는 그녀가 기분이 안 좋은 건 아닌지 신경이 쓰였지만 일부러 묻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방 어디로 준비하셨어요? 안방 옆방에 이불 깔아놨어. 햇볕에 하루 종일 말려서 뽀송뽀송할 거야. 아, 네.
서연 씨는 방으로 들어가면서 이불을 한번 만져보더니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애순 씨는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애순 씨는 부엌으로 돌아와 저녁 준비를 마무리했습니다. 큰 며느리는 부엌에서 도와주고 있었지만 작은 며느리는 여전히 방 안에 있었습니다. 애순 씨는 식탁 위에 갈비찜과 생선구이를 올리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번엔 다들 맛있게 먹어줬으면 좋겠다. 손주들이 잘 먹어주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하지만 애순 씨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조용한 기대가 곧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애순 씨는 저녁 준비를 마치고 식탁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싱크대에서 국을 뜨면서도 그녀의 신경은 온통 거실에 있는 가족들의 분위기에 쏠려 있었습니다. 큰아들 진호와 큰 며느리 수지는 손주와 함께 마당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큰 손주는 감을 따달라고 졸라댔고 명수 씨가 장대를 가져다 감을 따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은 아들 민수 씨와 작은 며느리 서연 씨는 여전히 방 안에서 나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여보, 민수네 아직 안 나오네? 그러게. 피곤해서 그런 거 아니겠어? 그래도 가족끼리 모인 날인데 같이 저녁은 먹어야지. 애순 씨는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는 게 그녀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는지 작은 아들 내외는 알기나 할까. 그녀는 결국 방문 앞까지 가서 노크를 했습니다. 민수야, 서연아, 저녁 준비 다 됐어. 얼른 나와서 같이 먹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방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네, 어머님. 곧 나갈게요. 서연 씨의 목소리는 무미건조했습니다. 애순 씨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돌아섰습니다. 작은 며느리 서연 씨는 늘 기분이 어떤지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게 처음에는 불만이었지만 사람마다 생각하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인지 애순 씨는 시간이 갈수록 내심 서운한 마음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가족들이 모두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애순 씨는 손주들이 좋아하는 갈비찜과 전, 생선구이, 각종 나물을 정성껏 준비해 놓았죠. 자, 많이들 먹어. 갈비찜은 손주들 먹기 좋게 푹 삶았어. 큰 손주는 신이 나서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할머니, 저 이거 제일 좋아해요. 애순 씨는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큰 며느리 수진 씨도 상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정성 많이 들이셨네요. 음식이 너무 맛있어 보여요. 이번 갈비찜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지난번에 알려주신 레시피대로 했는데 저는 그 맛이 안 나더라고요. 이래서 손맛이 중요한가 봐요. 그러게요. 엄마가 해주시는 음식은 언제 먹어도 최고예요. 하다 보니 익숙해진 거지. 내가 다시 알려줄게. 안 그래도 넉넉히 준비했으니 올라갈 때 조금 싸가렴. 애순 씨는 별것도 아닌데라며 손사래를 쳤지만 내심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작은 며느리 서연 씨는 수저를 들고도 한참 동안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서연아, 너도 어서 먹어라. 네, 어머님. 서연 씨는 밥을 한 숟갈 뜨고 반찬을 집으려다가 멈칫했습니다. 어머님, 이 생선 혹시 어디서 사신 거예요? 아, 장터에서 샀어. 오늘 아침에 들여온 거라 싱싱할 거야. 저희는 좀 조심해서 먹어야 하는데 지난번에 시장에서 사온 생선 먹고 탈이 나서요. 믿을 수가 있어야죠. 서연 씨는 남편 민수를 힐끔 쳐다보았습니다. 민수 씨는 어색한 듯 웃었습니다. 어머니, 서연이가 회나 해산물 쪽은 좀 예민해요. 혹시 비린내 같은 게 나면 잘 못 먹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럼 갈비찜이라도 많이 먹어. 작은 손주가 그 순간 갈비를 집어들었습니다. 우와, 할머니, 저 이거 먹어도 돼요? 애순 씨는 기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양념이 잘 배어 부드럽게 익은 갈비를 조금 덜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럼 많이 먹어라. 그러나 그 순간 서연 씨가 조용히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표정까지 굳어가며 말을 하니 작은 손주가 이리저리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가, 그거 먹으면 안 돼. 너 알레르기 있잖아. 작은 손주는 실망한 얼굴로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아이고, 맞다. 내가 깜빡했네. 미안하다. 그럼 이거라도 먹을래? 애순 씨는 서둘러 다른 반찬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작은 며느리는 이미 굳어진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애는 미리 익숙한 음식 아니면 잘 못 먹어요.
그래도 할머니가 정성껏 만든 거니까 한 입만 먹여보면 안 될까? 애들은 크면서 알레르기도 없어진다고 하던데 크게 상관없는 거면 조금은 먹어도 되지 않니? 애가 이렇게 먹고 싶어 하는데. 어머님, 죄송하지만 저희 방식이 있어서요. 애순 씨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녁 식사는 예상보다 조용하게 흘러갔습니다. 큰아들 내외는 애써 화제를 돌리며 분위기를 띄우려 했지만 작은 며느리는 끝까지 무표정했습니다. 애순 씨는 기분이 나빴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기분 나쁜 티를 내면서 식사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을 읽었는지 남편 명수 씨가 몇 마디를 건넸습니다. 애들 와서 이렇게 다 같이 먹는 게 얼마만이냐? 그러게요. 다음에 또 이렇게 모였으면 좋겠어요. 네, 어머님 음식이 너무 맛있어요. 애순 씨는 수줍게 웃었지만 작은 며느리는 별다른 반응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조금 피곤해서요. 빨리 쉬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럼 어머니, 저희 먼저 들어가 볼게요. 애순 씨는 당황했지만 붙잡지 않았습니다. 먼 길을 온 것이 맞기 때문에, 그리고 주방에서 괜히 일을 시켰다가는 한동안 또 앓는 소리를 해댈 것이 분명했습니다. 어차피 내 살림이니 알아서 하는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그래, 푹 쉬어라. 그렇게 작은 아들 부부는 식사를 마치자마자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애순 씨는 설거지를 하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마. 나도 안 그러고 싶은데 왜 저렇게 차갑지? 한두 번도 아니고 늘 그렇잖아. 엄마,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재수 씨가 원래 예민한 거 아시잖아요. 네, 어머님, 그냥 동서 스타일이 그런 것 같아요. 그렇다고 가족들 모인 자리에서 저렇게 대놓고 벽을 치는 건 좀 그렇잖니. 내가 못할 짓을 한 것도 아니고 뭘 할 때마다 눈치를 주는 것도 아니고 나도 사람이야. 서운하다고. 명수 씨가 애순 씨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냥 우리끼리 즐겁게 지내자고. 저 애들이 맞춰줄 생각이 없으면 우리도 굳이 신경 쓸 필요 없어. 애순 씨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마음 한쪽이 무거웠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나는 그저 다 같이 웃고 떠드는 시간이 행복할 거라 생각했는데. 밤이 깊었지만 애순 씨는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한숨을 쉬며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날을 만들고 싶어도 한쪽에서는 계속해서 벽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작은 며느리 서연 씨가 보인 태도, 작은 아들 민수 씨의 무심한 모습, 그리고 말없이 조용해진 저녁 식탁. 이 모든 것들이 애순의 마음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던 남편 명수 씨가 기척을 느끼고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왜 안 자고 있어? 그냥. 작은 애네 때문에 그런 거야. 아니라고 하면 거짓말이지. 너무 신경 쓰지 마. 여보만 속상해져. 그게 말처럼 쉬운가? 난 그저 다 같이 오랜만에 모여서 따뜻하게 지내고 싶었을 뿐인데. 그렇다고 우리가 억지로 분위기 맞추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 저쪽에서 벽을 치면 그냥 놔둬야지. 이게 가족이야? 어떻게 말 한마디라도 살갑게 하는 법이 없어. 시대가 아무리 변했다지만 가끔 이렇게 이해할 수 없다니까. 매번 이해하고 넘어가려 해도 속이 썩는다고 신경 안 쓰는 게 답이긴 하지만 또 그러면 왜 신경 안 써주냐고 지들끼리 얘기할걸? 그럴 거면 왜 저런 식으로 하는 건지 이해하려고 해도 답이 없어. 애순 씨는 남편의 말을 이해하면서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애순 씨는 부엌에서 조용히 국을 끓였습니다. 이전 같으면 가족들이 아침을 기다리며 하나둘씩 나왔을 텐데 오늘은 달랐죠. 큰아들 진호와 큰며느리 수진 씨가 먼저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엄마, 뭐 도와드릴까요? 아니야, 다 됐어. 너희는 앉아서 기다려. 어머님, 그래도 제가 상이라도 차릴게요. 그럼 그거라도 도와주겠니? 큰며느리는 재빨리 식탁을 정리하고 반찬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작은 아들 민수 씨와 작은 며느리 서연 씨는 여전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수네는 왜 아직도 안 나와? 방금 깨우러 갔는데 재수 씨가 아직 좀 피곤하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밤새 무슨 큰일이라도 있었나? 어머님, 그냥 원래 피곤한 체질인가 봐요. 저희도 어젯밤에 인사하려고 했는데 먼저 들어가더라고요. 그렇다고 아침도 안 먹고 자는 건 좀 그렇지 않니? 엄마,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어차피 자기들이 선택한 거잖아요.
애순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작은 아들 민수 씨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니, 좋은 아침이에요. 그래, 잘 잤니? 네, 근데 서연이는 아직 좀 피곤하대요. 아침 좀 늦게 먹어도 될까요? 너라도 먹어야지. 서연이 깨워서 같이 먹으라고 해라. 그냥 좀 더 자게 둘게요. 어제 길도 오래 운전하고 피곤했을 거예요. 민수야, 가족들이 다 같이 모였을 때는 함께 식사하는 게 예의 아니니? 민수는 살짝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서연이가 그런 걸 좀 힘들어해요. 새벽까지 아이 보느라 제대로 못 쉬었거든요. 애순 씨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며느리 서연 씨는 결국 끝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침 식사가 끝난 후 애순 씨는 조용히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때 큰 며느리 수진 씨가 다가와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님, 속상하시죠? 아니야, 그냥 좀 허전할 뿐이야. 어머님, 저도 사실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가족들 모인 자리에서 이러는 건 좀. 됐어. 지금 와서 따져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니? 그래도 네가 이렇게 도와주니 고맙다. 수진은 애순의 어깨를 토닥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신경 쓸 가치도 없어요. 그냥 어머님 편한 대로만 하세요. 그게 아쉬우면 자기들이 먼저 다가오겠죠. 애순 씨는 그 말을 들으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전이 지나갈 무렵 서연 씨가 마침내 방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님, 저 늦잠 자서 죄송해요. 괜찮아. 그래도 아침은 좀 먹어야지. 그냥 간단하게 먹을게요. 서연 씨는 말끝마다 피곤하다고 했지만 애순 씨는 어쩐지 그 말이 불편하게 들렸습니다. 그래도 가족끼리 왔으면 다 같이 시간 보내는 게 좋지 않겠니? 네, 그런데 저는 시골이 조금 안 맞아서요. 그 말에 애순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시골이라고 해서 안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공기가 안 좋은 것도 아니었고 애순 씨가 사는 곳은 그래도 차를 타고 30분 정도만 가면 도시와 인접해 있는 곳이었습니다. 원하면 대형마트를 갈 수 있었고 조용히 살고 싶은 젊은 사람들도 이사를 오는 곳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작은 며느리는 계속해서 거실에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애순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서연아, 혹시 우리 집에 오면 불편하니? 서연 씨는 순간 당황한 얼굴이었습니다. 대놓고 자신에게 이런 말을 할 줄은 몰랐던 것 같았습니다. 아, 그런 건 아닌데요. 근데 왜 이렇게 방에만 있어? 서연 씨는 민수 씨를 바라봤습니다. 당장 뭐라고 대꾸라도 하라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런 서연 씨의 표정을 읽은 민수 씨는 당황한 듯 애써 웃었습니다. 어머니, 그냥 서연이가 원래 집 밖보다는 방에 있는 걸 좋아해서 그래요. 집이 아니라 우리 집이겠지. 그 순간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서연 씨는 난처한 얼굴로 입을 다물었습니다. 애순 씨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애순 씨는 마당에 나와 혼자 바람을 맞고 있었습니다. 명수 씨가 다가와 옆에 앉았습니다. 이제 포기해. 포기? 난 기대한 적도 없었어. 그럼 속상해하지 마. 어차피 저 아이들은 우리와 마음이 다른 거야. 애순 씨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이젠 정말 그래야겠지. 애순 씨는 작아진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잠에서 깨자마자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여전히 어색했던 어제의 분위기였죠. 자신이 너무 심했나 싶다가도 서연 씨의 행동을 곱씹어보면 기분이 나빴습니다. 큰아들 진호 씨와 며느리 수진 씨는 그녀의 마음을 헤아리려 했지만 작은아들 민수 씨와 작은 며느리 서연 씨의 태도는 애순 씨를 더욱 지치게 만들었죠. 오늘은 좀 다를까? 애순 씨는 희미한 기대를 품으며 아침상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식탁에는 따뜻한 미역국과 생선구이가 올려졌습니다. 애순 씨는 손주들이 좋아하는 달걀찜까지 준비해 두었습니다. 진호야, 수진아, 얼른 와서 먹어라. 큰아들과 큰 며느리가 부엌으로 들어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오늘도 아침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네요. 어머님, 정말 잘 먹겠습니다. 애순 씨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작은아들 내외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아직 자니? 제가 깨우러 갈까요? 아니다. 그냥 두자. 명수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애순 씨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방문 앞까지 걸어가 조심스레 노크했습니다. 민수야, 서연아, 아침 준비 다 됐다. 어서 나와서 같이 먹자. 방 안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문이 열렸죠. 어머님, 저희는 그냥 방에서 먹을게요. 애순 씨는 순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방에서? 왜? 아이가 아직도 피곤해서요. 아침도 간단히 먹을 거라 그냥 여기서 먹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도 다 같이 모여 앉아야. 어머니, 그냥 좀 편하게 하게 해주세요. 저희 방식대로요. 작은 아들의 말에 애순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더 이상의 갈등을 만들지 말라는 신호 같았습니다. 말문이 막힌 애순 씨는 민수 씨를 쳐다보다 이내 식탁으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그래, 그럼 너희 편한 대로 해라. 아침 식사가 끝난 후 애순 씨는 설거지를 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리 집이 저 애들에게 그렇게 불편한 곳일까? 언제부터인지 작은 아들 부부는 점점 거리를 두었습니다. 예전에는 함께 마당에서 수박도 먹고 손주들과 감을 따며 웃었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멀어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큰 며느리 수진 씨가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속상하시죠? 아니야. 그냥 생각을 좀 하고 있었어. 제가 보기엔 동서가 어머님과 시간을 보내는 걸 피하는 것 같아요. 나도 잘 모르겠다. 수진 씨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어머님, 이제 너무 애쓰지 마세요. 그러면 오히려 더 힘들어요. 그래도 어떻게 그러니? 어머님이 중요하지. 일일이 사람들 기분 따지면 어머니만 마음 쓰시니까요. 그러니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던지 깊게 생각하지 마세요. 애순 씨는 그 말을 곱씹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전 내내 작은 며느리 서연 씨는 방에만 머물렀습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져서야 거실로 나왔죠. 그런데 분위기가 이상했는지 이전과 다른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아까 제가 도와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괜찮다. 이제 나왔으니 점심은 같이 먹자. 저희는 좀 이따가 먹을게요. 서연아, 너희는 왜 이렇게 자꾸 따로 먹으려고 하니? 그냥 저희는 원래 그런 게 편해서요. 여기가 너희 집이 아닌 건 알지만 그래도 가족끼리 모였으면 같이 앉아 밥 먹는 게 도리 아니겠니? 서연 씨는 애순 씨를 바라보다가 곧 민수 씨를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이번에도 뭐라고 말을 좀 해보라는 눈치를 주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 씨는 어색하게 웃으며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서연이가 좀 예민해서 그런 거니까. 예민하면 얼마나 예민하다고 그러니? 그런 거 하나하나 생각하면 가족들이랑 함께하는 자리 자체가 불편한 거 아니니? 아니다. 그래. 나도 이제 알겠다. 나도 신경 안 쓸게. 그 말에 작은 아들은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점심 식사가 끝난 후 애순 씨는 마당을 혼자 쓸고 있었습니다. 작은 아들 부부는 또다시 방에 들어가 있었고 마당에는 진호 씨와 수진 씨 그리고 손주들만 나와 있었습니다. 엄마, 그냥 우리끼리 시간 보내요. 그래야지. 그래야겠다. 나도 일일이 신경 쓰는 거 이제 못하겠다. 마음이 편해야 하는데 계속 나만 꽁에 있는 것 같고 속 좁은 사람 되는 것 같잖니. 애순 씨는 손주를 안으며 애써 웃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편이 계속 쓰라렸습니다. 그날 저녁 작은 아들 민수 씨가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저희 내일 점심 전에 올라가려고요. 애순 씨는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래, 너희 마음대로 해라. 어머니, 저희가 이렇게 자주 못 내려와서 죄송해요. 그래? 미안하면 더 자주 오면 되겠네. 그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않은 걸 내가 강요할 수도 없지. 너희 편한 대로 해라. 애순 씨는 담담한 척했지만 속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애순 씨는 명수 씨와 함께 앉아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많이 속상하지? 그래도 오늘은 마음 정리가 좀 되더라. 정리? 응, 이제는 기다리지 않기로 했어. 그래, 잘 생각했어. 애순 씨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동안 그녀는 작은 아들과 손주를 위해 많은 걸 참고 기다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러지 않기로 결심했죠. 우리 이제는 우리 인생을 살자. 그래, 그렇게 하자. 애순 씨는 차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 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애순 씨의 마음도 점점 가벼워지고 있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애순 씨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이 작은 아들 민수 씨가 떠나는 날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는 내려올 때마다 점점 짧아지는 방문. 그 짧은 만남마저 불편하게 느끼는 며느리 때문에 좋게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오지 않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들이 오기 전까지는 그렇게 기다려졌지만 막상 오고 나면 마치 발만 담그고 다시 떠나려는 사람들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번에도 결국 며칠을 같이 지내지 못한 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여보, 민수네 깨워야 하지 않겠어? 깨운다고 나올까? 그래도 떠나기 전인데 얼굴은 보고 가야지. 명수 씨는 한숨을 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민수야, 서연아, 아침 준비됐다. 나오거라. 잠시 조용하더니 문이 열렸습니다. 아버지, 저희 그냥 간단히 챙겨 먹고 가려고요. 아침도 안 먹고? 네, 서연이가 몸이 좀 안 좋아서요. 애순 씨는 순간 어이가 없었습니다. 서연아, 어디 아프니? 아, 그냥 피곤해서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먹고 가야지. 오래 운전해야 하잖니? 서연 씨는 대답 없이 민수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수 씨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다음번엔 좀 더 오래 있다 갈게요. 그 말이 더 허무했습니다. 그래, 다음번엔 좀 더 오래 있다 가거라. 얼마나 피곤하면 내내 방에 틀어박혀서 나오지도 않니? 그렇게 힘들면 다음부턴 그냥 오지 마. 그렇게 애둘러 말할 필요도 없다. 들어가서 쉬어라. 애순 씨의 말에 서연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저 민수 씨는 당황해하며 어쩔 줄을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그마저도 꼴도 보기 싫어 애순 씨는 손수 방문을 닫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작은 아들 부부가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민수 씨는 빠르게 트렁크를 정리하고 서연 씨는 아이를 차에 태운 뒤 문을 닫았습니다. 애순 씨는 끝까지 서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손주는 졸린 얼굴로 차창을 통해 애순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손주 건강하게 지내야 해. 작은 손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서연 씨는 조용히 핸드폰을 만지작거릴 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잘 계세요. 그래, 운전 조심하고. 그렇게 작은 아들네 차는 빠르게 멀어졌습니다. 애순 씨는 조용히 서서 차가 사라지는 길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큰아들 진호 씨가 다가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그래, 이제 익숙해졌다. 그리고 괜찮고 안 괜찮을 게 뭐가 있니? 나도 이제 미련 안 가지련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다를 수 있니? 하지만 가슴 한쪽이 텅 빈 기분은 여전했습니다. 작은 아들이 떠나고 난 집은 한결 조용해졌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지만 식탁은 어딘가 허전했죠. 어머님, 제가 국 데울게요. 아니다, 그냥 두어라. 대충 먹으면 된다. 엄마,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속상할 것도 없어. 이제는 그러려니 한다. 그러나 큰아들과 며느리는 애순 씨의 얼굴에서 씁쓸함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자, 밥 먹자. 애들 가고 나면 또 우리끼리 지내야 하니 잘 먹어둬야지. 명수 씨는 일부러 아무렇지 않은 듯 말했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애순 씨의 마음이 여전히 그곳에 묶여 있다는 것을요. 하루 종일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애순 씨는 부엌 정리를 하다가 결국 식탁에 앉아 손을 모았습니다. 그동안 무수히 참고 이해하려고 했지만 이제는 지쳐갔습니다. 그때 명수 씨가 다가와 조용히 물었습니다. 후회되나? 후회라기보다는 허무해. 너무 기대했으니까. 그래, 기대했어. 그래도 가족이니까, 그래도 부모 자식 간이니까. 명수 씨는 조용히 애순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는 기대하지 말자. 애순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기대 안 할게. 그녀는 그 말을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더 이상 기대하지 않겠다고. 작은 아들 민수 씨가 떠난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애순 씨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그들이 머물던 흔적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별반 다를 것 없는 방문이었습니다. 잠깐 얼굴을 비추고 조용히 밥을 먹고 대화는 거의 없이 떠나버렸죠. 이제는 이 패턴이 익숙해져야 할 텐데 마음 한쪽에서는 여전히 찝찝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걸까?
애순 씨는 마당에 놓인 걸레를 헹구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부엌에서 그녀를 지켜보던 명수 씨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또 그런 생각하고 있었어?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몇 번을 말하냐? 기대하지 말라고 했잖아. 애순 씨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는 걸 이제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단번에 마음을 정리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큰아들 진호네는 여전히 집에 남아 있었습니다. 손주는 마당에서 명수 씨와 함께 뛰어놀고 있었고, 큰 며느리 수진 씨는 부엌에서 애순 씨를 도왔습니다. 어머님, 저희 올라갈 때 김치 좀 싸주실 수 있어요? 그래야지. 그래야 하는데. 어머님, 애순 씨는 손에 잡고 있던 배추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큰애 너희한테는 마음이 편한데 왜 작은애한테는 이런 마음이 드는 걸까? 수진 씨는 애순 씨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 너무 애쓰지 마세요. 그냥 나는 두 아들을 똑같이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어쩌다 이렇게 차이가 난 걸까? 그러게요. 그런데 어머님,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주는 만큼 돌아온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애순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 씨는 그런 애순 씨의 손을 조용히 잡아주었습니다. 어머님은 충분히 하실 만큼 하셨어요. 이제는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고맙다. 그래도 이렇게 네가 곁에 있어주니. 수진 씨는 애순 씨에게 따뜻한 미소를 건넸습니다. 저녁 무렵 애순 씨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작은 아들 민수 씨였습니다. 애순 씨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그래, 무슨 일이냐? 그냥 잘 계시나 해서요. 애순 씨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씁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 와서 안부를 묻는다니. 우린 잘 지낸다. 너희도 잘 지내고 있겠지? 잘 올라갔어? 네, 근데 어머니, 지난번에 서연이가 그런 거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그 애가 원래 그런 성격이라서요. 어머니가 이해해 주실 수 있죠? 애순 씨는 순간 가슴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서운하긴 내가 뭘 바라겠니? 어머니, 제가 나중에 다시 내려갈게요. 그래라. 애순 씨는 짧게 대답한 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밤 애순 씨는 마당에 나와 혼자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작은 아들에게 기대할 것이 없다는 걸 깨닫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놓아야 할 때인가 보다. 그동안 참고 참았던 서운함과 기대가 차츰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애순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애순 씨는 그날도 평소처럼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햇살이 부엌 창문으로 살며시 들어오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어쩐지 공허했죠. 작은 아들 민수 씨와 서연 씨가 떠난 후 그리고 며칠 전 걸려온 그 짧은 전화 이후 애순 씨는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이제는 기대도 미련도 버리기로 했는데 왜 마음 한구석이 계속 허전한 걸까? 부엌에서 혼자 차를 마시던 애순 씨는 문득 명수 씨가 아직도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는 보통 애순 씨보다 먼저 마당에 나가 운동을 하곤 했는데 오늘은 이상하게도 조용했습니다. 애순 씨는 조심스레 방문을 열었습니다. 여보, 아직 안 일어났어? 침대에 누워있던 명수 씨가 힘없이 몸을 돌렸습니다. 식은땀을 흘리며 어디가 불편한 듯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애순 씨가 명수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디 아파? 그냥 좀 무기력하네. 애순 씨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순식간에 명수 씨의 얼굴색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얗게 질렸다는 표현이 딱 들어맞을 얼굴이었습니다. 어디 불편한 데 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냥 요 며칠 좀 피곤해서 그래. 애순 씨는 곧장 다가가 명수 씨의 이마에 손을 올렸습니다. 열은 없었지만 그의 얼굴은 어딘가 지쳐 보였죠. 내가 미움을 좀 해줄까? 됐어, 그냥 좀 누워 있을게. 애순 씨는 걱정스러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애순 씨는 말없이 방문을 닫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뭔가 따뜻한 국이라도 끓여야 할 것 같았죠. 명수 씨는 여전히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애순 씨는 혼자 밥상을 차렸습니다. 몸이 불편하니 방으로 간단히 죽과 장조림을 내어주었습니다.
약을 먹고 잠든 명수 씨를 두고 큰 아들 가족과 함께 먹을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무심코 바깥을 내다보니 마당에서 닭들이 한가롭게 걸어다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손주가 뛰어다니며 쫓아다녔을 텐데 이제는 그것도 옛날 일이 되어버렸죠. 마당에서 잠시 통화를 하고 있던 진호 씨가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아침 드셨어요? 아니, 이제 먹어야지. 너희들도 얼른 와서 앉아라. 아버지는요? 아직 방에 있어. 좀 피곤하다고 하더라. 몸살기가 오는지 약 먹고 잠드셨다. 진호 씨는 표정을 살짝 굳히더니 부엌 쪽으로 향했습니다. 저도 간단히 먹고 갈게요. 오늘 오후에 다시 올라가려고요. 좀 더 있으려고 했는데 회사에도 가봐야 해서요. 그래라, 수진이는? 수진이는 잠깐 읍내에 나갔어요. 어머님 드실 반찬 몇 가지 사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저것 사러 간 것 같아요. 굳이 안 그래도 되는데 큰애는 매번 내려오면 나 때문에 고생이구나. 애순 씨는 살며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큰 며느리 수진 씨는 말하지 않아도 애순 씨의 속마음을 읽어내는 듯했습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때마다 보내주거나 종종 소소한 선물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마음이 조금이라도 우울할 때면 귀신같이 알고는 애순 씨의 기분을 헤아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애순 씨는 이제 확신이 생겼습니다. 기댈 곳과 기대를 접어야 할 곳이 명확히 나뉘었습니다. 진호야, 너희는 언제든 내려와도 된다. 너희가 내려오면 집이 따뜻해지는 것 같아서 좋다. 엄마, 당연하죠. 우리야 언제든 오죠. 진호 씨는 밥을 먹으며 무언가를 고민하는 듯했습니다. 애순 씨는 그의 표정을 보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니? 엄마, 민수나 재수 씨가 또 전화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애순 씨는 순간 손을 멈추었습니다. 그걸 왜 묻니? 지난번에도 그냥 짧게 안부만 묻고 끊으셨다면서요. 그런데 솔직히 그냥 그러고 끝날 것 같지가 않아서요. 이제 내가 선택할 거다. 네 동생이 우리한테 어떻게 했는지 난 잊지 않았어. 전화 와서 무슨 말을 하던 들어주지 않을 거야. 지들 편한 대로 알아서 살라고 하지. 이제 나도 네 아버지랑 둘이서만 잘 살아보려고. 너희들도 나이 먹을 만큼 먹었잖니? 진호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결정하시면 돼요. 우리는 엄마 편이에요. 애순 씨는 진호 씨의 말에 마음이 조금은 놓이는 듯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점심이 되기 전 큰 아들네 가족은 다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예상대로 작은 아들 민수 씨에게서 전화가 걸렸습니다. 애순 씨는 한참 동안 휴대폰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냐? 어머니, 그냥 잘 지내시나 해서요. 잘 지낸다. 너희는? 네, 근데 어머니, 저희가 다음 달쯤 내려가면 괜찮을까요? 애순 씨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내려오겠다는 말에 어이가 없기도 했습니다. 네가 내려오고 싶으면 오는 거지. 나한테 허락을 구할 필요는 없지 않니? 그게 지난번에 저희가 너무 갑작스럽게 가버려서 어머니가 속상하셨을까 봐요. 애순 씨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걱정을 하는구나. 어머니, 사실 서연이랑 얘기 좀 해봤어요. 그리고 저도 생각이 많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머니한테 너무 무심했던 건 아닌가 싶어서요. 이제 와서 그런다고 바뀌는 건 없다. 민수야.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뭐를 잘못했다는 건지 모르겠구나. 그냥 너희는 평소 생각한 대로 행동한 거 아니니? 어머니, 저희가 다음 달에 내려가면 나중에 보자. 애순 씨는 단호하게 말을 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거실에서 차 한 잔을 마시고 있던 명수 씨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잘했어. 이제 정말 놓아주려고.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차가운 찻잔을 꼭 쥐었습니다. 그날 저녁 큰 아들 진호 씨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잘 도착했어요. 짐 정리한다고 이제 연락드리네요. 별일 없으셨죠? 그래, 잘 올라갔다니 다행이다. 엄마는 그냥 쉬고 있지. 안 그래도 너 가고 나서 민수한테 연락 왔었다. 엄마, 안 그래도 민수가 저한테 연락했더라고요. 서울 올라가는 길에 전화 왔었어요. 애순 씨는 순간 말이 없었습니다. 뭐라고 하더냐? 엄마가 좀 차갑게 대하신 것 같다고 혹시 서운해하신 건 아닌지 묻더라고요. 애순 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하는구나. 엄마, 혹시 마음 바뀌신 거 아니죠? 아니다. 이제는 내 결정 번복하지 않을 거다. 잘 생각하셨어요, 엄마. 어차피 바뀌지 않을 관계라면 엄마 마음이라도 편하게 가지셔야죠.
애순 씨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왜 이렇게까지 작은 아들에게 기대를 걸고 있었는지 이제는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애순 씨는 거실에서 명수 씨와 함께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작은 애들은 어떻게 할 생각이야? 나도 이제 결정을 내려야지. 그래, 작은 놈한테도 말할 거야. 그래야지. 이젠 더 미룰 필요도 없잖아. 내려온다고 했다며? 그 전에 이야기할 거야. 어떻게 할지 궁금하네. 난 당신 의견에 따를게. 명수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애순 씨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날이 밝는 대로 민수 씨에게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어 모든 것을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기로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애순 씨는 천천히 손을 뻗어 식탁 위에 놓인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애순 씨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민수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더니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죠. 어머니? 그래, 민수야. 어머니가 먼저 전화를 다 하시네요. 무슨 일이세요? 애순 씨는 순간 짧게 침묵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민수야, 이제는 너희에게 더 이상 기대하지 않기로 했다. 네? 그동안 나는 너희가 언젠가는 바뀔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 없다는 걸 깨달았어. 민수 씨는 당황한 듯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갑자기 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어. 다만 나는 더 이상 너희를 기다리지 않기로 했다. 어머니, 저희가 그렇게까지 서운하게 해드린 건 아니잖아요. 사람마다 성격이 다 다른 건데 그걸 그렇게 꿍해 계시면 어쩌자는 거예요. 그리고 죄송하다고 했잖아요. 그렇겠지. 너희는 원래 그런 방식으로 살아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받아들이기로 했다. 너희들을 존중해 주겠다는 이야기야.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고. 어머니, 저희가 다음에 내려가면. 이제는 오지 않아도 된다. 민수야. 네? 이제는 더 이상 반기지는 못할 것 같다. 내려오는 게 번거롭고 피곤해서 여기 와서도 함께 하지도 않는데 못하러 내려오니? 그냥 이따금씩 안부만 전하자꾸나. 알겠지? 민수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애순 씨도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엄마 할 말 다 했다. 잘 지내라, 민수야. 그렇게 말한 후 애순 씨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지 않는다는 걸 깨닫고 스스로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정말로 놓아주기로 했다는 걸 실감했죠. 애순 씨가 전화를 끊자 명수 씨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통화했어? 응, 이제 끝났어. 그래, 잘했어. 이제 진짜 마음이 편해질까?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그럴 거야. 애순 씨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동안 무거웠던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할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애순 씨와 명수 씨는 재산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정리라고 할 게 딱히 없었지만 앞으로 사용할 노후 자금을 제외하고 두 자식들에게 균등하게 나누어 줄 생각이었습니다. 결혼하면서 가져간 각자의 몫이 있으니 나머지만 여윳돈으로 잘 챙겨주면 되는 노릇이었습니다. 애순 씨는 큰 아들 진호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호야, 엄마야. 네, 어머니. 이 시간에 어쩐 일이세요? 할 말도 있고 해서 안부도 물어볼 겸 전화했지. 예전에 엄마가 얘기하던 거 기억하니? 때 되면 재산 정리하겠다고 했던 거 말이다. 네, 기억하죠. 이번에 밭 300평 제외하고 나머지 땅이랑 집은 정리하려고. 지금 사는 집도 우리 둘이 살기엔 충분하고 농사도 크게는 안 지으려고. 나머지 정리해서 우리 노후 자금하고 너희들 조금씩 나눠주려고 한다. 어떠니? 그건 어머니 마음이죠. 편하신 대로 하세요. 그래, 알았다. 그리고 혹시나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번 일로 민수가 트집 잡으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제가 미리 말해두기도 했지만 불만 있거나 하면 저한테 말하라고 하세요. 아시겠죠? 단호하게 대처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알았어.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다. 애순 씨는 전화를 끊고 가벼운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남편 명수 씨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진호한테 이야기했어? 응, 우리가 가진 것
알아서 나눠주겠다고 했어. 어떻게 반응하던? 진호는 뭐 알아서 하라고 하지. 원래 이런 거에 욕심 없던 애잖아. 결혼 자금도 그렇고 한사코 안 받겠다고 하던 애 아니야. 비교를 하자는 건 아니지만 같은 배에서 나온 자식인데도 어쩜 일이 다를까 몰라. 잘했어. 내일 같이 부동산에 좀 다녀오지. 그래, 알았어. 그들은 더 이상 고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신들을 진심으로 아껴주는 이들에게 남은 것들을 주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애순과 명수 씨는 오랜만에 동네 산책길을 걸었습니다.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면 되지. 당신은 뭐 하고 싶은데? 글쎄, 나야 뭐 조용히 농사나 더 열심히 짓고 싶고, 당신은? 나도 뭔가 새롭게 시작해볼까 싶어. 그래, 이제 우리도 우리를 위해 살아야지. 애순 씨는 남편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죠. 그리고 그렇게 그들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